어떤 산들은 그림처럼 완벽해 보여서 신성한 건축가가 손으로 조각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잠깐만요. 정말 누군가가 산을 만들었나요? 아마존 열대우린 깊숙이 숨어있는 기괴한 원뿔 모양의 봉우리가 바로 그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누군가 허시키세스 한 봉지를 초록색 들판에 흘린 것처럼 보이는 풍경이 있어요. 이런 풍경은 지어낼 수 없습니다. 허시키세스와 영화 엘도라도를 혼합한 것이 현실에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기묘하게 만족스러운 두 자연지형을 살펴볼 준비하세요. 페루의 세노 엘코노와 필리핀의 초콜릿 언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는 고대의 잃어버린 피라미드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초콜릿으로 변한다고나 할까요? 엘코노부터 시작하죠. 이 기묘하고 고독한 산은 페루와 브라질 국경 근처의 아마존 중심부에 396m 이상 높이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에는 인상적인 산맥이 있어요. 북쪽의 이메리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죠. 엄밀히 말해 아마존 내부에 있는 건 아니지만 페루의 척추를 따라 이어집니다. 하지만 엘코노는 다릅니다. 우선 이곳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 지역 상공을 비행하면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열대우림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완벽한 원뿔 모양의 산이 거대한 녹색 도리토처럼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 산은 큰 산맥의 일부도 아니고 형제산도 없으며 너무 대칭적으로 생겨서 거의 인공적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숲으로 덮여있죠. 당연히 이것은 온갖 종류의 이론을 촉발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화산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침식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속삭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피라미드라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그렇게 터무니없지 않으며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이 이론을 지지합니다. 남미의 고대 문명도 피라미드를 건설했으니까요. 네, 피라미드라는 개념을 실제로 이집트인들이 발명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농담이 아닙니다. 모체, 차차포야, 잉카 문명도 모두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피라미드는 에티오피아와 태국에서 그리스, 멕시코, 심지어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피라미드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조적으로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넓은 바닥이 무게를 지탱하고 뾰족한 꼭대기는 하늘과의 상징적인 연결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고대 외계인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인들은 무역, 이주,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아이디어는 비밀스러운 단일 세계 문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똑똑하고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고고학적 발견으로 정글 깊숙한 곳에 자연에 완전히 삼켜진 거대한 고대 도시가 밝혀졌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과학자들이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진 잃어버린 마야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대도시 전체가 숲이 우거진 언덕 아래에 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시 전체를 잊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공중에서 엘코노를 한 번 더 바라보면 그 말이 믿어질지도 모릅니다. 경사면이 매끈합니다. 대칭이 기묘합니다. 위에서 보면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인 지구라트를 닮았고 정글 덩굴과 비밀에 가려져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이 이끼로 덮인 고대 문명의 잔재라고 말한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라고 믿을 정도예요. 물론 아직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미스테리는 흥미진진해요.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신화처럼 말이죠. 또한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엘코노는 단순한 지질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예요. 안데스 우주론에서 엘코노와 같은 산은 땅의 영적 수호신인 아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죠. 수호자, 신, 모아나의 테피티처럼요. 다른 점은 남미라는 것과 조금 더 신비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 지역의 원주민 부족은 여전히 이 산을 관광명소가 아닌 신성한 조상으로 여기며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엘코노가 산인지 피라미드인지 논쟁하느라 바쁘지만 자연은 그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엘코노 주변 지역은 아마존에서 가장 풍부한 생태계 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에 조성된 시에라 델 디비저 국립공원의 일부입니다. 희귀식물, 수백 종의 조류, 다양한 종류의 원숭이, 제규어, 자이언트 아마딜로, 심지어 돼지와 코끼리를 섞어놓은 것 같이 귀여운 맥 같은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요. 엘코노 주변 숲속에는 동굴, 샘, 심지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지까지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엘코노는 실제로 무엇일까요? 일부 지질학자들은 그 모양으로 미루어 화산 원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것이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다른 이들은 침식 지형학의 드문 사례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바람, 물, 시간이 한 팀을 이루어 완벽한 산을 조각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지질학적 종이접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은요. 누군가 드론, 지상투과 레이더, 지역사회의 승인을 받아 과학에 기반한 정중한 탐험을 시작할 때까지 엘코노는 그 비밀을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좋은 부분일지도 모르죠. 때때로 세상을 진정으로 마법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미스테리니까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신비로움이 계속되고 조금 더 달콤해지는 필리핀으로 떠나보세요. 52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걸쳐 키세스 초콜릿을 닮은 1200개에서 1700개 이상의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진짜예요. 건기에는 풀이 갈색으로 변하고 갑자기 누군가 키세스 초콜릿 수백 개를 떨어뜨린 것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달콤하죠? 초콜릿 언덕은 필리핀에서 가장 상징적인 자연 경관으로 꼽히는 곳이에요. 멀리서 보면 마치 외계인 조경가가 줄자와 유머 감각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너무 대칭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곳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초콜릿 언덕은 카르스트 지형의 희귀한 유형으로 약산성 빗물이 석회암과 같은 부드러운 암석을 녹여 형성된 지형이라고 합니다. 이 언덕은 한때 산호초와 해양 석회암이 지강력에 의해 해수면 위로 밀려난 곳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출된 바위는 바람과 비, 지하 강에 의해 침식되어 대칭을 이루는 이 멋진 언덕을 남겼죠.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진 지질학적 경이로움입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과학이 아닌 다른 설명이 있어요. 지역 전설은 더 재밌습니다. 한 이야기에 따르면 영화 호빗의 한 장면처럼 두 거인이 돌을 던지며 싸우다가 서로 지쳐 쓰러지면서 언덕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산더미처럼 쌓인 돌무더기가 지천에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상심한 거인의 눈물이 흙으로 변해 잃어버린 사랑에게 바치는 언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초콜릿 언덕은 필리핀의 국가 지질 기념물이자 주요 관광 명소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고려 중인데 지질과 디저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홀 팡글라오 국제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거나 세부에서 페리를 타고 간 후에 카르멘, 바투안 또는 삭바얀 마을로 향하면 쉽게 방문할 수 있어요. 지정 전망대, 생태공원, 언덕을 가까이서 탐험할 수 있는 ATV 투어도 있습니다. 정글에서 사라진 피라미드를 찾든 여름이면 초콜릿으로 변하는 산에 오르든 지구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죠. 때로는 자연의 가장 기이하고 아름다운 형태는 외계인이나 고대 기술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구의 상상력이 무한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이 600년 동안 멕시코의 울창한 정글 아래에 숨어있던 기엔골라 도시 전체를 발견했어요. 360헥타르의 면적에 1100개 이상의 건물, 4km의 방어벽, 내부 도로망, 사원과 볼 코트가 있는 잘 계획된 도시 배치, 엘리트와 평민을 위한 별도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곳에 버려진 요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 땅을 밟아보지 않고는 그 요새가 얼마나 거대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인 라이다라는 원격 감지 도구 덕분에 비행기에서 단 2시간 만에 이 지역의 3D 모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엔골라는 1350년에서 1521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기원전 700년경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자포텍 부족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죠. 기엔골라에서는 가족들이 방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큰 안뜰이 있는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 규모가 커지면 방을 더 많이 짓고 집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연구 결과 지도자와 일반 주민 모두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엔골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땅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경사면에 맞게 집을 짓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집들은 매우 잘 지어졌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건물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2개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신에게 제사와 의식을 거행하는 신전으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단에 제물을 바쳤고 사람들은 지금은 가라앉은 2개의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경사진 테라스에 64개의 방이 있는 궁전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원형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단이 서로 연결된 파티오가 있습니다. 감지 도구는 또한 자포텍 사람들이 멀리서 적의 접근을 볼 수 있는 자연 바위에서 둥근 모양의 전망대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별을 관찰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는 2개의 원형 구조물도 발견했습니다. 무덤도 몇 개 발견된 만큼 도식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1400년대 말 자포텍 쪽은 태평양 연안의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아즈텍 쪽으로부터 자신들의 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고 기엔골라에서 7개월에 걸친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메소아메리카 남부를 장악하자 자포텍인들은 더 이상 기엔골라에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산속에 머무는 것도 장점은 있었지만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과 좋은 농지가 필요했습니다. 불과 19km 떨어진 작은 도시 테오안테펙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1521년 스페인이 도착하기 직전에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포텍의 전통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 여전히 30만 명 이상의 자포텍 사람들이 멕시코의 오아크사카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유 언어를 사용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시의 3D 모델을 만드는 것은 연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고학자들은 향후 기엔골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포텍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어떻게 도시를 통치했는지, 도착 당시 스페인과 어떻게 교류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구팀은 라이다 스캔에서 발견된 1170개의 건물 모두 연구할 계획이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적을 파헤치는 대신 특수 기술을 사용해서 땅을 스캔하고 손상 없이 도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동일한 기술을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짙고 푸른 캐노피 아래에 숨어있는 또 다른 거대한 고대 도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산의 그늘에 집, 광장, 도로, 운하로 이루어진 전체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고대 아마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작은 오두막에서 땅을 개간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에 건설된 1000년 동안 거주한 이 도시는 그 반대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복잡한 도시 사회에서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스캔한 결과 각각 약 20대 10m 높이 2에서 3m의 직사각형 플랫폼 6,00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군집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완벽한 직각의 직선 도로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도로 중 하나는 길이가 26km에 달했습니다. 이런 직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풍경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도로 중 일부는 깊은 영적 또는 의식적 의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화산의 풍부한 토양은 문명의 번영을 도왔지만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정착지 입구를 막는 도랑과 같은 도시에 대한 위협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근처에 사는 일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연구진의 다음 단계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 잘 알려진
마야 사회보다 더 크고 복잡한 이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인접한 30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1963년 터키의 한 남성이 자신의 집을 개조하던 중 기원전 7세기에 지어진 고대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하실의 벽을 허물고 신비한 방을 발견했죠. 계속 땅을 파다가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데린쿠유지아 도시로 이어졌습니다. 카파도키아와 터키 전역에서 가장 깊은 다층 지하 정착지 중 하나예요. 주민들은 8층에 살면서 지하실, 창고, 예배당, 학교, 공부방 및 기타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층은 광범위한 터널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하 도시는 아마도 대피소로 지어졌을 거예요. 건물은 85m 깊이에 숨어 있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지는 약 2만 명의 가축과 식량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55m의 환기 통로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프리기아인이 이 층을 처음 건설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나중에 이 구조를 사용하고 개선했죠. 데른쿠유의 황금기는 비잔틴 시대였습니다. 다음 잃어버린 도시는 몇 개의 비문과 고대 문헌에만 등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고고학자와 그의 팀이 물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대한 얼굴을 발견할 때까지 과학자들은 이집트 해안의 대부분을 수색했습니다. 고대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온은 알렉산드리아 해안에서 6.44km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물에 잠긴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라진 도시의 폐허 속에는 64척의 배와 700개의 닷, 금화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6m 높이의 동상과 신전 유적이 탐험대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도시는 아문 신전에서 의식과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유적과 유물들은 화강암과 규암으로 만들어져서 수세기 동안 물과 접촉했음에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 중 하나였던 이곳에서 2300년 전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고대 이집트의 베네치아처럼 운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어요. 운하는 여러 개의 항구와 정박지를 연결했습니다. 탑, 사원, 주택 및 기타 구조물도 다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토니스 헤라클리온은 국제무역과 세금 징수를 위한 국가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수몰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고고학자들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말 아마도 홍수 이후 물로 덮였을 것입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헤라클레온보다 더 영광스러운 도시가 되었죠. 알렉산드리아가 명성을 얻기 전까지 헤라클레온은 이집트로 들어가는 주요 항구였어요. 그래서 비극 이후 헤라클레온으로 향하던 많은 배들이 항로를 바꿔 알렉산드리아로 향해야 했습니다. 헤라클레온은 2000년에 발견될 때까지 그 영광을 잃었습니다. 에리두는 최초로 알려진 문명보다도 오래되고 기자 피라미드보다도 오래된 거대 도시로 2000년 넘게 메소포타미아 사막의 모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 고대 도시에 대해 우리가 알던 것을 바꿔놓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에리두 주변에서 4000개가 넘는 수로를 발견했는데 이 수로들은 기원전 6000년대부터 기원전 1000년대 초까지 사람들이 일하던 700개 이상의 농장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에리두는 기원전 5400년경에 세워졌고 점토판에 기록된 고대 문서인 수메르 왕명록에 따르면 최초의 왕들의 도시이자 역사상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신들이 지구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에리두는 수메르 신화와 전설에서 너무나 큰 역할을 해서 한때 사람들은 그저 신화 속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에리두 신화는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늘이 화가 나 대홍수를 보내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했다고 전합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 전체의 수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고대 지형의 잔해를 지도화했고 잘 발달된 인공관계 수로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200개의 큰 주요 수로를 발견했고 이 수로들이 또 다른 4000개의 작은 수로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연구팀은 위성사진과 드론 영상부터 토양 분석, 옛 기록,
원격 측정 기술까지 모든 걸 동원해 그 지역을 지도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물을 사용한 700개 농장들은 크기가 다양했는데 약 465제곱미터에서 18,000제곱미터가 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주요 수로들은 800m가 조금 넘었고 어떤 것들은 8km 이상 뻗어 있었습니다. 작은 수로들은 10m 정도로 짧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강들은 농업의 주요 수원이었기 때문에 고대 농부들은 강에서 자신들의 밭으로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로를 파는 것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100km까지 이르는 거대한 수로를 건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자체가 농부들을 도왔습니다. 높은 강둑에서 중력 덕분에 물이 흘렀고 두 개 자연적인 틈새로 물이 땅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연구자들은 각 수로가 언제 사용됐는지 확실하지 않고 그 긴 기간 동안 4,200개 수로 모두가 동시에 활발히 사용됐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에리두는 페르시아만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중요한 종교와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덕분에 경제는 주로 어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어망과 추, 그리고 건어물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갈대배 모형도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배 제작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600년경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 번성했는데 과학자들은 아직도 왜 떠났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지역 주민들과 방문하는 순례자, 상인들이 그 땅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켰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버리기 전에 여러 번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물길을 바꾸면서 주요 수원을 잃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세기가 지난 1854년, 한 영국 관리가 이 지역에 와서 텔이라고 불리는 언덕들이 많은 외딴 곳을 조사했는데 이는 고대 인간 정착지가 남긴 잔해더미입니다. 처음에 테일러는 감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각상이나 고대 문자, 궁전과 사원, 유적 같은 큰 뭔가를 찾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가 찾은 건 벽과 배수로, 석조기단, 그리고 작은 모자이크 원뿔로 장식된 석회암 기둥 조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지루한 언덕들이 지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에리두를 숨기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대형 박물관 사람들이 이 발견에 관심을 가졌지만 첫 본격적인 발굴은 약 100년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라크 지방 당국은 메소포타미아 역사의 초기에 대해 더 알아내길 바라며 발굴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8층 건물만큼 높은 거대한 텔인 1번 언덕에 집중했습니다. 곧 그들은 기원전 3000년대 말에 미완성 계단식 피라미드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더 깊이 파내려가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 생활의 층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루크 시대의 층들이 있었고 원시 역사라고 불리는 수메르 이전 시대의 유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래층에서 그들은 도시의 주신인 엔키 신전이 여러 번 재건된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2000년 넘게 이 신전을 계속해서 다시 지었습니다. 신전이 무너질 때마다 바로 그 위에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운 신전은 매번 이전보다 더 크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원전 4000년대 중반부터 이 신전 건물들은 거대해졌고 그때까지 인류가 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에리두의 도시도 명확한 사회계층을 갖추며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전 재건을 멈추고 유적 위에 계단식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에리두가 쇠퇴했지만 종교적 장소로는 계속 중요했을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발굴 중에 기원전 2세기와 1세기의 도자기를 발견했지만 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메르인들은 혁신적인 문명이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까지 그들은 삼나무쟁기를 발명했는데 이는 농부들이 소 같은 동물을 이용해 밭을 갈면서 동시에 씨를 뿌릴 수 있게 한 도구였습니다. 이 장비에는 심지어 설명서도 있었답니다. 수메르 농부 영감은 농부들에게 적절한 경작과 관계로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이런 똑똑한 농업 기술은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했고 이는 더 큰 도시와 조직화된 통치체계 그리고 종교에 대한 더 많은 집중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문자, 수학,
영적 생활에서의 업적도 늘어났습니다. 5천년 전의 수메르인들은 이미 역사상 최초의 문자 체계 중 하나인 서령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최근 발견은 4천년 전에 이미 관료제가 존재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또 다른 고대 수메르 도시에서 고대 행정 서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토판들은 세계 최초의 제국인 아카드 제국의 가장 오래된 확실한 증거입니다. 서판들은 진흙벽돌로 만든 국가기록보관소 건물 안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무실 역할을 하는 여러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 이전에는 고고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알려진 제국인 아카드 제국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기르수 발굴 덕분에 제국 행정 체계의 첫 번째 실제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배송, 지출, 재고 등 모든 것을 추적했는데 생선부터 양, 곡물, 직물, 심지어 보석까지 기록했습니다. 서판에는 남자, 여자, 아이들의 이름과 직업이 담긴 인구 기록도 있는데 고대의 인구조사입니다. 이 기록에서 과학자들은 여성들이 아카드 사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대제사장 같은 강력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서판들은 또한 석공 같은 숙련 노동자부터 신전 바닥 청소부 같은 단순한 역할의 사람들까지 다양한 직업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건물 설계도, 밭 배치도, 수로지도까지 포함하고 있어 제국이 진지한 조직과 계획을 갖췄다는 걸 증명합니다. 결국 도시는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얻었고 아카드 제국의 150년 통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서판이 말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신중하게 청소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들은 제국에 대한 오래된 불완전한 생각들을 대체하고 아카드의 권력과 통치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훨씬 더 정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와, 바로 머리 위에 거대한 하늘을 나는 섬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그저 인공신경망 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첫째, 매우 현실적이고 둘째, 원한다면 방문할 수 있으며 셋째, 엘도라도의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로라이마라고 불리는데 사실 섬이 아니라 산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우리는 어딘가에 떠있는 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산은 평평한 정상이 전부입니다. 일반적인 봉우리가 없기 때문에 평평해 보이고 짙은 구름이 하늘에 섞여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위성기술의 발전과 저렴한 항공 여행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느껴지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로라이마 산도 그 중 하나예요. 로라이마 산은 약 20억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형 중 하나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공룡은 약 2억 4천만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곤드와날랜드라는 초대륙의 일부였으며 당시에는 아직 산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초대륙이 분리되면서 침식작용으로 이 웅장한 탁상형 산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곳의 흥미로운 점은 연대가 아니라 여전히 선사시대 모습 그대로라는 사실이에요. 남아메리카의 이 지역에 대한 탐험이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매년 새로운 동식물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산으로 치면 비교적 낮은 2810m에 불과합니다. 해발 3640m인 볼리비아의 라파스처럼 해발이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도 있어요. 따라서 로라이마 산은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원주민인 페몬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신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들의 신화에는 초원에 있는 평평한 산인 테푸이에 사는 신들이 등장합니다. 이 산들은 마와리라고 하는 조상 영혼의 거주지로 생각되어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며 살아있는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의 생활을 제한하는 전통이 있지만 여전히 일부 소식통은 지역 공동체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대의 문제는 영혼뿐만 아니라 매우 제한된 일자리 기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이드 투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감히 이곳을 방문한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산기슭에는 25m에서 45m 높이의 나무로 이루어진 상록 열대우림이 있으며 일부 표본은 최대 61m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고유종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나무만큼 큰 난초를 찾을 수 있다고요. 외딴 곳인 만큼 지구상의 대부분의 동식물과 달리 이곳의 종들은 완전히 다른 진화의 흔적을 따랐을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로라이마 기슭에서 수백만 년 동안 흐르고 있는 폭포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 로라이마 정상에는 강이 없지만 다공성 바위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어 이 놀라운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잃어버린 세계처럼 보이죠? 참고로 아서 코난 도일경은 잃어버린 세계라는 소설을 쓸 때 이 테이블 같은 산인 테푸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네, 셜록으로 유명한 건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자연의 경이로움 중에서도 로라이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테푸이로 유명합니다. 비슷한 지형이 더 있기는 하지만 트레킹하기에는 훨씬 덜 친숙하죠. 네, 다른 비슷한 산들 중에서 로라이마는 가장 쉽게 갈 수 있지만 모든 현대 기술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공식 기록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월터 롤리경이 있었어요. 그의 멋진 옷깃과 코스염을 보세요. 그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1594년 그는 카로니강 근처에 있는 거대한 황금 도시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 아이디어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어쩌면 그에게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과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1년 후 그는 지금의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 동부를 탐험하러 갔고 로라이마 산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1595년 3월 22일 월터 롤리가 이끄는 영국 함대가 트리니다드 해안에 나타났어요. 롤리는 그곳의 스페인 정착민들과 무역을 하고 심지어 배의 초대에 여흥을 즐기며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잔의 술을 마신 후 스페인 사람들은 기아나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아나의 지리와 내륙에 숨어 있다고 믿는 보물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습니다. 4월 7일 롤리는 산호세 마을을 기습 공격하여 바로 그 인물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롤리는 그에게서 정보를 얻어낸 후 전설적인 황금 도시를 찾아 기아나로 향할 계획을 선언했습니다. 오리노코 델타의 좁은 수로를 배로 항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롤리는 목수들에게 배 중 한 척, 아마도 갤리어스를 개조해 수위를 1.5m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 배에는 60명을 태울 수 있었고 나머지 40명은 작은 배에 나눠 탔습니다. 롤리가 강들의 미로라고 묘사한 삼각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카뇨 마나모강으로 향했고 그 다음에는 오리노코강 본류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상류로 올라가 오리노코강과 카로니강이 만나는 곳에서 롤리는 토피아 와리라는 원주민 추장을 만났고 둘은 서로 친해졌습니다. 토피아 와리는 자신의 부족이 서쪽에서 온 사나운 부족에 의해 기아나 내륙에서 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페인과 롤리가 모두 공유했던 엘도라도가 페루에서 도망친 잉카인들의 고향이라는 통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토피아 와리는 또한 침략 부족이 금이 풍부하다고 언급하면서 남쪽으로 4일만 가면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마을이 널리 거래되고 있는 금판의 근원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훌륭한 보물이 더 깊은 곳에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롤리는 카로니강 하구까지 갔지만 강한 물살 때문에 더 이상 진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2개의 정찰대를 육지로 보내면서 3번째 정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열심히 파낸 반짝이는 돌 몇 개를 발굴했지만 대부분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카로니산 정상에 충적 금으로 가득 찬 약 64km 너비의 거대한 호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고 오리노코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롤리 일행은 더 나은 조건이 되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탐험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1616년이 되어서야 롤리가 제임스 1세의 승인을 받아 기아나에서 2번째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이전 여행에서 들었던 카로니 근처의 광산에서 많은 양의 금을 캐낼 수 있다고 왕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제임스는 특히 오리노코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스페인과 충돌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남미에 도착한 롤리가 배에 머물면서 로렌스 케미스와 팀을 보내 광산을 찾도록 했습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케미스는 스페인의 산토톰의 마을을 공격하여 점령했고 전투 중 롤리의 아들 왓이 사망하게 됩니다. 광산을 찾지 못한 선원들은 배로 돌아왔고 롤리의 분노에 직면한 케미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롤리는 광산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스페인과의 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니면 그 침입을 못마땅하게 여긴 마와리 영혼이 그랬을까요? 거의 500년 만에 나미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1300만 달러가 넘는 금과 기타 보물이 가득 실린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배를 발견한 작업자는 사실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었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구리 블록, 나무, 파이프, 코끼리 엄니가 있었습니다. 광부들은 고고학자를 불렀고 고고학자는 곧 그곳이 생각했던 것처럼 해변이 아니라 난파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에 따르면 16세기에 실종된 포르투갈 무역선 봄 지저스호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전문가들은 이 배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오래된 배보다 더 크고 튼튼하며 더 나은 특별한 종류의 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는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인도, 중국, 일본과 같은 먼 곳으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고 많은 화물을 싣고 돌아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봄 지저스호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인도 서부로 보물을 실어 날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나미비아 근처의 아프리카 남쪽 끝을 돌아가는 도중에 큰 폭풍으로 인해 배가 해안에 너무 가까이 밀려난 것 같아요. 배는 바위에 부딪혀 뒤집히고 부서져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물속에서 선장의 상자에서 보물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배의 나무 선체가 부서질 때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돼요. 그들은 또한 해안을 따라 흩어진 배의 조각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격렬한 폭풍과 이후 그 지역의 건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폭풍이 매우 거셌을 텐데 뼈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대부분의 승무원이 생존했거나 바다에서 실종되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두꺼운 모래층이 배를 덮어 부패를 막은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난파선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40톤이 넘는 화물을 발견했습니다. 대포, 칼, 납과 주석 같은 금속 블록, 직물, 선원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 사용했던 도구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발견은 총 무게가 16에서 17톤에 달하는 1845개의 구리 덩어리였어요. 이 구리 덩어리, 그러니까 순수한 금속 조각은 배의 선체와 모래층이 바닷물로부터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장에서 상표를 판독하여 독일의 부유한 무역회사에서 만든 배라는 사실도 알아냈어요. 또한 여러 나라의 반짝이는 금화와 은화 2,000여 개와 무게가 약 2톤에 달하는 거대한 코끼리 엄니 105개도 있었어요. 이 코끼리 엄니는 목적지에서 보석이나 조각품과 같은 사치품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고고학자들은 이 엄니에서 DNA 샘플을 채취하여 서아프리카 숲과 사바나 코끼리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의 운이 좋았던 건지 이 배는 다이아몬드 채굴이 제한된 지역에서 발견됐어요. 어떤 약탈자들도 보물을 손에 넣을 수 없었어요. 봄 지저스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서 발견된 난파선 중 가장 오래되고 가치 있는 난파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우연히 발견된 또 다른 난파선은 카스피해 인근의 3m 높이의 모래 언덕 아래에 묻혀 있었어요. 카스피해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라고 불리는데 기상 패턴의 변화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래를 이동시키고 해안을 따라 이 난파선이나 다른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래 언덕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난파선을 발굴하기 전에 과학자들은 바다의 파도가 난파선을 손상시킬까 걱정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수천 개의 모래주머니로 벽을 만들어 파도를 막았어요.
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 배가 튼튼한 이중 선체를 가진 28m 길이의 돛대 3개가 달린 상선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목재 샘플을 통해 이 배가 볼가강 지역이나 코카서스의 스코틀랜드 나무, 가문비 나무, 낙엽송 등의 나무로 18에서 19세기에 건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메밀과 식물도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선원들의 식량으로 거래되거나 사용되었을 거예요. 이는 이 배가 한때 카스피해를 항해하던 상선 무리의 일부였음을 증명합니다. 터키 연안에서 6m 아래 바다에 있던 아마추어 어부 구루칸 구루부즈는 거대한 금속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중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 장면을 촬영하여 과학자들에게 가져갔어요. 과학자들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20세기 초반의 난파선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보급품을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오스만 제국의 배 중 하나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흑해 난파선의 미스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난파선을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배 자체의 상태가 끔찍하고 작업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조선소 문서를 찾아 해답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석유 및 가스회사 소속의 로봇 잠수부가 지중해 동부의 해저에서 온전한 고대 저장 항아리 수백 개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항아리들이 3300년 전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심해에서 가장 오래된 난파선을 발견한 셈이죠. 이 항아리들은 아마도 기름이나 과일과 같은 농산물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을 거예요. 이는 고대인들이 해상무역을 조직하고 놀라운 항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대 선원들은 어떤 해안도 보이지 않는 지중해를 횡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수평선 뿐이었기 때문에 태양과 다른 별들을 이용해 길을 찾았을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시칠리아 해안 모래와 바위 6m 아래에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배가 기원전 5세기 또는 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500년이 넘은 배라는 뜻이에요. 이 고대 배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연구원들은 또한 인근에서 7세기경에 만들어진 거꾸로 된 T자 모양의 철제 닷 2개와 선사시대의 돌닷 4개를 발견했습니다. 돌닷 중 하나는 부러져 있었는데 해저에 고정하기 위해 나무 조각이 붙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연구진은 배 자체가 온쉘 기법을 사용하여 건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배의 나무 판자는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 배를 스스로 지탱할 수 있었고 배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빔이 추가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배의 나무 선체는 나무를 먹는 작은 바다 생물들이 수년에 걸쳐 손상시켰기 때문에 현재 매우 취약한 상태예요. 과학자들은 이 배를 연구하면서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 발견은 시칠리아가 무역에서 매우 중요했던 시기에 건조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푸닉은 로마가 지중해의 지배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바다를 장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배를 연구함으로써 고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행하고 교역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냐 해안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난파선은 바스코 다 가마의 마지막 항해에서 나온 난파선일 수 있어요. 이 포르투갈 탐험가는 희망봉을 지나 바다를 통해 인도에 도착한 최초의 유럽인이었습니다. 현지 어부들이 문제의 난파선을 발견한 것은 2013년이었어요. 수중 고고학자가 그곳을 확인하러 왔다가 코끼리 엄니와 귀중한 구리덩어리 등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 발견이 정말로 바스코 다 가마와 관련이 있다면 16세기의 것임이 틀림없어요. 다 가마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인도 항해를 떠난 해였습니다. 다 가마는 20척의 거대한 함대를 이끌었는데 그중 하나가 상호르해였습니다. 배의 대부분은 산호층 아래에 숨어 있으며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배의 나무 프레임과 선체의 일부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참호를 파고 있습니다. 최근 고고학이 깨어나 역사를 바꾸는 발견으로 뉴스를 장식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아이오와주에서 공룡 화석을 발굴한 것부터 고대 바빌로니아 문헌의 나쁜 소식을 번역하는 것까지 역사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그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은 도시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발견 중 일부는
황금 발찌를 차고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나 두려움에 떨며 포옹하는 두 자매의 모습처럼 가슴 아픈 모습이었죠.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4년 첨단 DNA 검사는 이러한 오랜 믿음을 깨뜨렸습니다. 황금 팔찌의 집의 어머니는 사실 30캐럿짜리 화려한 팔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의 혈연도 아니었습니다. 두 자매는요, DNA 분석 결과 한 명은 실제로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다고 하면 고대 바빌론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계시가 나옵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은 끔찍한 소식의 전령으로 밝혀진 4000년 전의 텍스트를 번역했습니다. 번역된 이 특정 텍스트는 현대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 근처 도시인 시퍼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월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월식은 경고였습니다. 월식은 홍수와 기근부터 왕국의 혼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사제를 불러 의식을 거행하거나 신탁의 조언을 구하는 등 이러한 나쁜 징조를 취소하는 영리한 방법도 생각해냈습니다. 고대 점성가들은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것만이 아니라 왕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최초의 황제였으니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죠. 고고학자들은 이미 그가 파티를 열었던 별장의 유적을 발견했는데 이제 그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나폴리 근처의 한 곳에서 빌라 아래에 묻힌 오래된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식 난방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따뜻한 목욕을 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대 항아리로 가득 찬 선반을 발견했는데 이 유적지가 나중에 신전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곳이 아우구스투스의 마지막 집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확인된다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대 로마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면 페루의 유명한 나스카 라인도 숨겨진 세부 사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 거대한 지형 문자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연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과학자들은 391km의 지형을 스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훈련시켰습니다. AI의 도움으로 라마, 막대 인간 모양, 이상한 머리 등 300개가 넘는 새로운 모티브를 찾아냈죠. 원래 베스비오산에서 불에 탄 두루마리를 해독하기 위해 개발된 이 알고리즘은 현재까지 알려진 상형 문자의 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과거가 디지털로 크게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한편 불가리아에서는 고고학자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바로 하수구였습니다. 2024년 연구자들은 그리스 여행자와 무역의 신 헤르메스의 대리석 조각상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흙층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기 388년 지진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손상된 후 안전을 위해 이곳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이교는 쇠퇴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부상하던 시기였어요. 많은 이교도 우상이 파괴되었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신상을 지하에 숨겨서 몰래 보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템즈강 바닥을 뒤지는 것은 침대 밑을 뒤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강 바닥에는 전설적인 서체를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버려진 보물이 모여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두 남자가 책 인쇄용 서체인 도브스 서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한 사람이 모든 금속 글자를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한 세기 후인 2014년 서체를 되살리려는 한 디자이너가 잃어버린 글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0분 만에 그는 글자를 발견했어요. 다이버들의 도움으로 더 많은 글자가 발견되었고 오늘날 잃어버린 글자 중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조용한 곳이지만 1만 3천년 전에 거대한 마스토돈 골격이 발견되어 큰 화제가 됐습니다. 2022년 한 연구원이 선사시대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대퇴골 사진을 한 장 받았습니다. 발굴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2년이 걸렸지만 고고학자들은 2024년 마침내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10일간의 작업 끝에 잘 보존된 마스토돈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중서부주에서는 최초로 발견이었죠.
이 발견은 영화에 등장하는 고대 요르단 도시 페트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인디아나 존스도 질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페트라의 재무부 아래에서 철과 청동, 유물과 함께 최소 12구의 해골이 들어있는 2000년 된 방을 발견했습니다. 나베테아인들이 만든 이 방은 대부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들의 사후 세계 관습을 재조명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해골 중 한 명이 움켜진 도자기 성배였어요. 페루에서 고고학자들은 페루의 역사를 뒤집는 획기적인 발견을 했는데 바로 여성 통치자였습니다. 1600년 전에 파나마르카 유적지에서 과학자들은 화려한 벽화로 장식된 왕좌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이 벽화에는 물레를 돌리고 직조를 하는 여성, 왕관을 쓰고 있는 남성, 심지어 왕관을 쓴 여성이 새와 대화하는 모습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발견은 모체족 여성들이 단순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작은 집은 주로 현대적 개념이지만 고고학자들은 고대 폼페이에서 작은 집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웅장한 아트리움이 있던 전통적인 로마 주택과 달리 이 집에는 아트리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예술성으로 보완했죠. 내부에서 과학자들은 맹금류, 참새, 뱀, 식물로 장식된 페인트 칠한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제단에는 램프와 향로와 같은 의식용품이 놓여 있었고 향기로운 허브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2021년 발티에를 스캔하던 연구원들은 파도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돌담을 발견했습니다. 2.41km에 달하는 이 블링커월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구조물일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 20m 아래에 위치한 이 돌담은 300개의 거대한 바위 사이에 약 1,400개의 작은 돌을 쌓아 만든 것으로 바위의 일부는 무게가 최대 142톤에 달합니다.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블링커월은 스톤헨지와 프랑스의 카르낙 스톤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이 지역이 육지였던 시절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순록 사냥 도구로 사용되어 사냥꾼이 공격할 수 있도록 호수로 동물을 기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아비도스 지역에서 발견된 화강암 석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대 이집트의 중요한 두 인물의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통치자 중 한 명인 파라오 람세스 2세 석관의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연구원이 석판에서 람세스 2세의 이름이 새겨진 특별한 조각을 발견했어요. 람세스는 오래전에 이집트를 통치했고 그가 죽은 후 무덤이 약탈당해 시신과 유품이 몇 차례 옮겨졌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람세스의 무덤이 도굴된 후 그의 물건 중 일부가 다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또한 고대 이집트 무덤이 종종 약탈당했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재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최근 영국 노턴 디즈니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턴 디즈니 역사 및 고고학 그룹의 자원봉사자가 고대 동전과 브로치를 찾던 중 신비한 로마 12면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12개의 오각형 면을 가진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 작고 속이 빈 물체는 1700년 동안 묻혀 있었지만 놀랍게도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 기이한 물체가 30개 이상 발견되었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측정 도구나 달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식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턴 디즈니 그룹은 많은 12면체들이 일상적인 사용으로 마모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식을 위한 상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을 걸어서 트레킹하는 여러분, 덥고 목도 많이 마른데 이젠 이 멍청한 벽을 걸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막 한가운데 벽이 있다고요? 바로 사우디 북부 사막에 있는 벽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방금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었어요. 기원전 2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성벽 도시 전체가 발견됐어요. 학자들은 이곳에 약 500명의 사람들이 살았으며 1000년 동안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이 지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도시는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생활구역, 보호용 탑과 튼튼한 성벽, 모든 종류의 일상생활을 위한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현재 알-나타라고 불리는 이 고대 도시는 기본적으로 오아시스 도시였어요. 수천 년 전 사막의 생활이 어땠을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분명히 주거구역, 공동묘지, 농경지, 심지어 마을 중심지와 같은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카이바르 지역에서 발견된 이 오아시스 도시는 연구원들이 아라비아 북서부에서 발견한 기원전 2세기 또는 3세기의 대규모 조직적 정착지 중 최초의 도시입니다. 첫 번째 조사에 따르면 약 24,3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마을에는 주거지역, 공동묘지, 법원이 있는 법률지역 등 여러 구역이 있었습니다. 집들은 깔끔하게 일렬로 세워져 있었고 모두 작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로들은 주거지역을 마을의 다른 지역과 분리시켜 주었죠. 당시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항상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에 아라비아 북서부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과 오아시스 센터가 곳곳에 있었다고 확신해요. 이 연결된 오아시스 마을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물건을 보관하고 교역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 독특한 곳이었죠. 이 도시들은 도시계획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이미 정착을 시작하고 공동체를 보다 진지하게 조직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연구팀은 알-나타에 약 50채의 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파헤치면 그 수는 70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3층 높이까지 올라간 집도 있다는 거예요. 주요 무역로 근처의 경사면에 세워진 이 도시는 최고의 입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의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바로 물 공급입니다. 오아시스에는 지하수원인 샘과 대수층이 있어 농사를 짓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이러한 수자원 덕분에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재배하여 마을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어요. 외벽은 누가 마을에 들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정착 생활 방식은 유목 생활에서 농경과 목축이 혼합된 농경 목축 생활 방식으로의 인상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발견은 마을 안에서 발견된 맷돌, 절구, 절구통과 같은 도구들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곡물을 갈아서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곡물, 고기, 직접 기른 동물의 우유를 먹었을 거예요. 이 놀라운 발견은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음식을 얻을 수 있었고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선진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 덕분에 고고학자들은 이제 수천 년 전의 생활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알-나타가 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는 유사한 요새화된 오아시스 도시 네트워크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연결된 유적지들은 당시 그 건조한 지역에서 무역로와 작은 정착촌이 어떻게 함께 작동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는 것은 이 최근의 발견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건 어떨까요? 고고학자들이 수중에서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보물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들은 약 1000년 전에 침몰한 이집트 해안에 잃어버린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온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도시로 2000년 재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위치를 알지 못했죠. 지금은 점점 더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번 다이빙에서는 금은보화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 파라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축복하는 의식에 사용되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심지어 아프로디테에게 헌정된 고대 그리스 신전과 아주 오래된 그리스 무기들도 발견했어요. 수석 고고학자인 프랭크 고디오는 도시를 무너뜨린 재난 속에서도 이 섬세한 유물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토니스 헤라클리온은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 하나였어요. 사회생활의 중심지이자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들어오는 선박의 주요 입항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수면 상승, 지진, 치명적인 해일로 인해 도시 밑의 토양은 말 그대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지중해에 가라앉았죠. 고디오의 팀이 2000년에 발견하기 전까지는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도시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고 도시의 역사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수중 도시가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다면 아마존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곳에서의 발견은 정말 놀랍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스페인 탐험가들을 정글로 유인한 신화 속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와 같은 아마존 깊은 곳에 있는 잃어버린 도시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했죠. 1900년대에 퍼시 포셋이라는 영국 탐험가가 잃어버린 도시 제트를 찾아 나섰고 그 역시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이 아마존에 잃어버린 도시가 실제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한 과학자 팀은 라이더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땅에서 광선을 반사해서 두꺼운 정글을 위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볼리비아의 정글 상공을 약 200m 날아가 숨은 고대 도시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기원전 500년부터 1400년까지 그곳에 살았던 카사랍의 사람들이 건설한 거대한 도시 정착지의 유적지였습니다. 여기저기 건물 몇 채가 아니라 거대한 도심, 피라미드, 플랫폼, 도로, 운하, 뚝길이 모두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라이더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정글이 아니라 한때 크고 복잡한 도시의 본거지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한 과학자는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고대 아마존 도시의 존재 가능성을 무시해왔지만 라이더 지도를 통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를 통해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11곳을 포함해 26곳의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란디바르와 코토카라는 두 개의 주요 도시 유적지를 발견했는데 이곳에는 거대한 해자고리, 거대한 흙으로 만든 플랫폼 건물, 높은 피라미드 등이 있었습니다. 정착지는 바퀴의 스포크처럼 뻗은 뚝길로 연결되어 주요 도시와 주변의 작은 정착지를 연결했어요. 일부 운하는 도시를 강과 큰 호수로 연결해서 물을 흐르게 하기도 했어요. 수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적지를 발견했지만 밀림이 우거져 있어 이들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있다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라이더를 통해 전체 레이아웃이 생생하게 드러나면서 이 유적지들이 훨씬 더 크고 조직적인 도시 시스템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민들의 영적 신념을 상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적지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카사랍의 문화는 마야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매년 홍수와 같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에서 번성했던 사회였어요. 인근 안데스 산맥에도 기념비적인 유적지가 있지만 카사랍에는 완전히 독특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아마존에서 매우 드물게 가뭄에 대처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요. 사실 이러한 끔찍한 가뭄 때문에 카사랍의 사람들은 결국 기원전 1400년경에 도시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처음에는 우주공간, 그 다음에는 해저를 탐험했죠. 하지만 우리가 정복하고자 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를 딥 프론티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의 중심부까지 얼마나 내려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60년대에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인공구멍을 파려고 시도했어요. 이를 통해 북극권 깊숙이 들어가게 됐죠. 이후 슈퍼딥 시추공으로 알려진 이 시추공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인공지점으로 수심 12,264m에 달합니다. 지각을 이렇게 뚫는데 20년이 걸렸고 연구원들은 멘틀까지 가는 길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지구의 간단한 해부학입니다. 지구가 양파라면 지각은 이 양파의 두꺼운 껍질과 같아요. 이 부분은 두께가 40km에 불과해요. 그 너머에는 2896km 깊이의 멘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구의 중심에는 내부와 외부의 두 층으로 구성된 핵이 있습니다. 이제 지구상에서 지각이 가장 얇은 곳이 어디일지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해저입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해저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프로젝트 모홀로 이어졌습니다.
1961년에 시작되었지만 해저에 깊은 구멍을 뚫는 기술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즉흥적인 방법을 써야 했죠. 그들은 드릴십의 측면을 따라 프로펠러 시스템을 설치해서 드릴십이 구멍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어요. 주요 과제는 가능한 한 수직으로 드릴링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깊은 구멍이 깊은 미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콜라 슈퍼딥 시추공 프로젝트와 모올 프로젝트는 몇 년 후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하에 꽤 깊은 곳을 만들어 왔습니다. 1963년 터키의 한 남성이 지하실을 개선하기 위해 쇠망치를 휘두르다가 터널을 발견했어요. 그 터널 입구는 여러 개의 홀과 방을 연결하는 더 많은 계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데링쿠유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사라졌던 이 도시는 높이 18층, 깊이 61m에 달했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였으며 터키의 카파도키아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파도키아에는 수백 개의 지하 주거지가 있습니다. 이 지하 도시 중 40개는 최소 2층 높이에요. 하지만 데링쿠유만큼 거대한 도시는 없어요. 데링쿠유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단지의 가장 오래된 부분이 기원전 2000년경에 히타이트인에 의해 파헤쳐졌다고 추측합니다. 히타이트는 서아시아에서 청동기 시대 최초의 주요 문명 중 하나를 형성한 인도 유럽 문명이에요. 학자들은 그들이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 도시를 건설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학자들은 기원전 1세기에 이 도시를 건설한 것이 실제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름에는 극심한 더위와 겨울에는 혹한의 추위와 같은 극한 기온 변화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지질학적으로 카파도키아 아래의 지형은 건축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바위가 부드러워 터널을 뚫기가 쉽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하에 큰 동굴을 여는 것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굴에는 동굴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데링쿠유의 동굴 바닥이 무너진 적이 없다는 점이에요. 데링쿠유의 건축업자들은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 도시는 입구를 가린 거대한 바위로 인해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약 10cm 폭의 총 15,000개가 넘는 갱도를 통해 환기가 이루어졌죠. 이렇게 해서 상층부에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었고 결국 상층부는 거주 및 수면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인상적인 미로의 아래층은 주로 창고로 사용됐어요. 하지만 와인 프레스를 위한 공간, 가축을 위한 공간, 작은 종교 건물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죠. 그들은 지하 도시를 지상 도시만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인상적인 지하에 대해 말하자면 스위스에는 스위스 알프스의 생 고타드 대상궤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어요. 이 터무니없이 거대한 터널은 지표면 아래 2438m에 건설되었습니다. 고타드 베이스 터널은 이렇게 생겨났어요. 터널 건설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는 1947년 초에 제시되었지만 공식적인 공사는 1949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완벽한 위치를 찾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프를 구성하는 73가지 암석의 종류는 공사를 정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암석은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어떤 암석은 사암처럼 부드러워요. 따라서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접근 방식과 장비가 필요했죠. 전체적으로 약 2,800만 톤의 암석을 굴착하여 터널을 뚫어야 했습니다. 지구 깊숙한 곳까지 건설하는 데는 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기온은 더 높아졌습니다. 자연 환기가 되지 않아 기온이 섭씨 15도까지 올라가 작업자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터널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56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작업자들은 일명 몰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터널 굴착기 4대를 사용해서 대산궤를 관통해야 했어요. 이 몰의 길이는 각각 약 426m에 달했어요. 하지만 이 기계들은 주변 집안에 대한 방해를 제한하고 매끄러운 터널 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실이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이 건물은 지상의 높이만큼이나 지하로 깊숙이 들어갔지만 오페라 하우스의 기초는 아니에요. 바로 주차장입니다. 대부분의 주차장이 4에서 5층 깊이에 불과한 반면 이 독특한 주차장은 지하 36m, 즉 12층 깊이를 관통해요. 하지만 이 주차장이 독특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직사각형 주차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하면 결국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사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멋진 구조를 생각해내야 했어요. 먼저 그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동굴을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 디자인을 고안해야 했어요. 그 결과 도넛 모양의 동굴, 즉 엔지니어들이 이중 나선이라고 부르는 동굴이 탄생했어요. 이 설계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페라 하우스에 딱 맞는 1000대가 넘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일부 지하 구조물은 도달하는데 최대 1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음포냉 금광은 지표면 약 4km 아래에 있어요. 겨우 몇 킬로미터인데 왜 1시간이 걸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쉬운 조건이 아니라서 약자들에겐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에콰도르의 러너 밀란 루데나는 40도에 달하는 기온, 80%에 달하는 높은 습도, 잠수부가 바닷속 5m에서 느끼는 기압과 비슷한 1.4기압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우와! 이상하고 놀라운 물건들이 종종 발견되지만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건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녹슨컵과 동굴 그림이 전부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실험복을 입은 전문가들도 가끔 실수를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먼지가 많은 판과 거대한 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커다란 머리를 가진 인간도 있었어요. 이제 발굴 도구를 들고 그대로 돌아가 과학자들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회를 탐험해보세요. 사르데냐는 지금은 목가적으로 보이지만 솔직히 3000년 전에는 방문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이 섬에는 끔찍한 거인들이 돌아다녔다는 소문이 있어요. 심지어 4m가 넘는 해골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분명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1974년 몬테프라마라는 섬의 한 지역에서 5,000개가 넘는 깨진 돌 유물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에 전시되는 대신 약 30년 동안 지하금고에 갇혀 있었어요.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요? 2005년에 마침내 조각들이 옮겨졌을 때 과학자들은 조각들을 모아 각각 2.4m 높이의 거인 남성 조각상 38개를 발견했어요. 전설적인 해골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꽤 거대하죠. 이 조각상들은 오래전에 이 섬에 살았던 누라직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거대한 조각상 외에도 8,000개가 넘는 거대한 석조 건물을 지었어요. 누라직이 거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확실히 큰 걸 좋아했습니다. 저도 저희 동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려요.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꽤 똑똑하지만 가장 똑똑한 인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913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두개골 화석에서 보스코프인이 더 똑똑한 경쟁자일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발견됐거든요. 인간과 비슷한 이 종은 10,000년 전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두개골을 보면 머리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아 뇌가 우리보다 30% 정도 더 컸을 것으로 추정돼요. 와, 평균 IQ는 약 140에서 149로 오늘날 사람들 중 가장 똑똑한 0.5%에 속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스코프가 훨씬 더 똑똑하다면 왜 그들은 주변에 없고 우리는 있을까요? 글쎄요, 큰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유인원의 친척보다 훨씬 더 크고 주로 전전두엽 피질이 발달해 있어요. 이 부분은 의사결정, 단기기억, 자기인식과 같은 고차원적인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감각과 움직임을 처리하는 뇌 부분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스코프는 사냥과 같은 실용적인 일보다는 과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우리는 이 영리한 사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개골 조각이 유일한 증거라며 보스코프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정글은 거대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전세계 동식물 중에 약 30%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죠?
하지만 원주민 중 한 종인 인간의 역사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왔어요. 수수께끼의 카사라베 사람들은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살다가 서기 1400년경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마존에 흩어져 있는 부족들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우리는 땅에서 지역 문자라고 불리는 크고 특이한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문자는 단순한 얕은 도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12,95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약 450개의 표시가 있으며 일부는 폭이 396m에 달하는 거대한 문명의 유적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도랑에는 의식용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550년 전만 해도 최대 100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안전한 레이저를 사용해 숲을 헤치지 않고 지도를 만드는 라이다와 같은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은 곳까지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와 통로, 심지어 높이 21.3m가 넘는 피라미드까지 발견됐어요. 26개의 개별 정착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2개는 각각 최소 250에이커에 달했습니다. 대박, 축구장 330개 크기네요. 카사라베 원주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럽 정복자들이 그들을 몰아냈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당황스러운 고대 문명은 우리가 실제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문명일지도 모릅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도시 아틀란티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지브롤터 해협 근처에 있는 거대한 도시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플라톤이 만든 아테네의 완벽한 버전으로 생각했죠. 그렇다면 아틀란티스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때로부터 약 1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실제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세기에 미국 하원의원 이그나티우스 도넬리는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13가지 이유를 제시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폭 40km의 거대한 도민 리샤트 구조물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실제로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커서 우주에서만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하라 사막 상공을 비행하던 2명의 우주비행사는 이 거대한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 걸 발견하고 일생일대에 발견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구조물이 아틀란티스와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약 1억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진실을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기원전 3,300년 전으로 돌아가 남아시아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라판 문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갔어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에는 구운 벽돌집, 정교한 배수 시스템, 공중 목욕탕까지 갖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또한 상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표준화된 무게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뛰어난 야금 기술 덕분에 중동 지역까지 인맥을 넓혀 무역을 했어요. 심지어 고대 브랜딩의 한 형태인 도장은 무역품의 점토를 찍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번성하는 도시 생활과 함께 매우 발전된 문명을 이룩했지만 그들의 언어와 문자에는 수많은 수수께끼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문자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어요. 또한 그들의 사회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문명처럼 웅장한 궁전이나 거대한 기념물 등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대신 가장 큰 건물은 곡물 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실용적이었겠죠. 안타깝게도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이 번성했던 문명은 강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변화하자 하라파 사람들은 짐을 싸서 더 살기 좋은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노타우루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황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괴물이 거대한 미로에서 용감한 여행자들을 사냥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크레타 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미노아인들은 청동기 시대에 이곳에 살았어요. 그들은 멋진 궁전, 놀라운 프레스코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을 매료시킬 만큼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로 신화에 영감을 주었을 정도로 복잡한 닫힌 건물과 정교한 복도로 이루어진 크노소스 같은 곳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엔지니어링은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배수 시스템조차 오늘날의 많은 것보다 더 발전해 있었어요. 이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정글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설상가상으로 해가 지고 있어요. 곧 미지의 열대우림 한가운데 홀로 남게 됩니다. 혼자서 엘도라도를 찾으러 온 건 꽤나 나쁜 생각이었죠. 최대한 빨리 계속 걷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이게 뭐죠? 돌로 만든 커다란 계단처럼 보이는데요. 자연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봅니다. 황금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축하합니다.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의 도시 오콤툰을 발견하셨군요. 정글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숨겨져 있는 이 도시는 말 그대로 돌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돌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집, 심지어 경기장 건설에도 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공놀이를 발명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야인들은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공놀이를 좋아했습니다. 오콤투는 오늘날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발견되고 있는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들 중 일부입니다. 아마도 이 도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습지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도시가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는 50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 기념비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는 축구장 90개를 나란히 세운 것과 맞먹는 크기예요. 과학자들은 오콤투 내에 최대 15m 높이의 피라미드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5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중요한 사회적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대단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마야 도시는 19세기에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라이다 이미징과 같은 현대 기술을 통해 울창한 숲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즉, 사람들은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처럼 열대 정글에서 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다는 일종의 엑스레이처럼 작동해요. 유적이나 고대 건축물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광선을 내보냅니다. 우주고고학자 사라파 책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는 남미, 이집트 등지에서 고대 도시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라 자신도 하루의 대부분을 오래전에 도시가 있었을 만한 흔적을 이미지에서 찾는 데 보내요. 그녀는 종종 유적지가 초목이나 흙, 모래로 덮여 있어 찾기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 멋진 도구 덕분에 과학자들은 고대 마야 영토 전역에 퍼져 있는 고대 마야의 뚝기를 발견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도로를 보세요. 포르투갈, 영국, 미국 같은 곳에서 이런 유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행자들이 야간에 여행할 수 있도록 흰색으로 칠해진 폭 40m의 도로예요. 과학자들은 최근 이와 같은 177km 길이의 도로 네트워크를 발굴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마야 고속도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때때로 늪지대 위를 가로지르고 때로는 고가도로로 만들어진 이런 도로는 세계 최초의 슈퍼 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동물 동력 차량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마야인들은 964개의 가능한 정착지 네트워크를 이동하는데 동물 동력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요. 이건 거대한 거미줄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거대한 도로 시스템은 마야 도시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원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마야의 선고 전기가 소규모 부족 정착촌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이 흰 고속도로에 가까운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 동원해야 할 인력과 엔지니어링 능력을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 뚝길이 마야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흙과 채석장 돌을 혼합하여 건설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층의 석회암을 사용하여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꽤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잠시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배경 지식을 살펴볼게요. 마야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콜럼버스 이전의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마야 문명이 정점에 달했을 때 40개 이상의 도시와 수백만 명의 인구로 구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군요. 마야 문명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벨리즈에 걸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로 농업으로 생존했습니다. 문제는 유카탄 반도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마야인들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어요. 마야인들은 1년에 의식용 건물, 피라미드, 광장을 건설했어요. 마야인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능숙했을지 모르지만 첨단 천문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고대 기술을 이용해 금성과 화성 같은 행성의 정확한 위치와 일식 날짜를 예측할 수 있었죠. 고대 마야 도시의 예를 본 적이 없다면 이곳은 티칼입니다. 과테말라 정글의 중심부에 위치한 티칼은 고대 마야 정복 국가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돼요.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녔어요. 일련의 복잡한 기념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북쪽 아크로폴리스는 티칼에서 가장 오래된 복합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350년경 인간의 손으로만 지어진 이곳은 왕과 족장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어요. 기념비들의 높이는 최대 60m에 달해요. 당시에는 계단식 피라미드 사원이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마야인들은 그 색을 좋아했죠. 물론 지금은 석회암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첸이트사가 있어요.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피라미드 중 하나가 이곳에 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주에 위치한 이 마야 도시는 1500년이 훨씬 넘은 유서 깊은 도시예요. 전성기에는 35,000명의 인구가 거주했어요. 유적지의 면적은 10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엘 카스티오입니다. 지상에서 24m 높이로 서 있는 거대한 계단 모양의 사원이죠. 가장 독특한 특징은 네 면에 각각 91개의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위쪽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총 365개의 계단이 있어요. 태양력 1년과 같은 일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꽤 대단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전능한 제국의 쇠퇴에 대한 증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뭄 때문이었을까요? 2017년 새로운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티칼 남서쪽에 위치한 세이발의 유적지에서 도자기와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방사성 탄소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위대한 문명의 예상치 못한 종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마야인들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 몰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사건들은 마야의 도심을 악화시키고 마야 인구의 분산을 초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견으로 인류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마야 제국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라진 남미의 다른 문명에 대해서도요. 최근 브라질에서 위성 이미지 기술을 이용한 중요한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요. 아마존의 신구강 근처에서 촬영된 일부 이미지는 현대 문명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정글 안에 존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위성 이미지에서도 볼리비아 아마존 숲에서 200년에서 1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참호 네트워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마존 숲 한가운데에 약 6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정착지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위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도랑과 지역 문자가 있는 여러 개의 토루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마야인들의 건축 유형과 매우 흡사하게 광장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벽의 잔재도 발견했습니다. 1922년 11월 한 소년이 이집트의 사막산을 걷다가 바위에 새겨진 고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이 발견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가 됐는데요. 이 계단은 투탕카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무덤의 일부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보석, 직물, 페인트 칠한 꽃병, 장례식용 가면 등 약 5,000점의 고대 유물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중 하나를 보셨을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가장 잘 알려진 특징 중 하나가 됐죠. 그로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마침내 또 다른 대규모 발견에 가까워졌어요.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입니다.
이 여왕은 기원전 51년부터 30년까지 왕좌에 앉았던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마지막 현역 통치자였어요.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통치기간, 그리고 그녀의 특이한 성격에 대한 고대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녀의 죽음과 매장지에 대한 비밀은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자 캐슬린 마르티네즈 박사는 수십 년 동안 알렉산드리아 주변의 고대 기록과 신전을 연구한 끝에 여왕의 무덤이 기원전 280년에 세워진 고대 도시 타푸시리스 마그나 아래에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곳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무역과 산업에 종사하는 이집트 북부 해안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즈 박사의 추측이 맞았던 것 같아요. 박사와 고고학자 그룹은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약 1.3km 길이의 비밀 지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이 터널은 타푸시리스 마그나 신전 아래 바위에 뚫려 있었죠. 추가 발굴 과정에서 그들은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터널 깊숙한 곳에 있음을 나타내는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사령관 마크 안토니우스와 함께 묻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와 마크 안토니우스는 서로를 사랑했고 안토니우스를 반역자로 선언한 로마 원로원에 함께 반대했어요. 수천 년 동안 타푸시리스 마그나 영토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발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로 도시가 파괴되고 지하 터널이 범람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고대 무덤이 그대로 남아있고 마지막 왕조 통치 기간 동안 고대 이집트의 왕실 생활에 대한 많은 보물과 기록이 숨어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발굴 작업이 수중이나 진흙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지만 고고학자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해요. 어쨌든 클레오파트라가 실제로 거기에 묻혀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과학자들은 항아리, 클레오파트라와 알렉산더 대왕의 이미지가 있는 수십 개의 동전, 이집트 여왕의 이미지가 있는 흉상을 포함해서 이를 확인하는 많은 것들을 터널에서 발견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라메세스 3세, 투탕카멘과 동등한 위치에서 여전히 이집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많은 영화, 그림, 책에 영감을 주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녀는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한 통치자로 이집트를 위기에서 벗어나 번영하는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세 아랍어 문헌에 따르면 화학, 수학, 철학에 능통했고 여러 권의 과학 서적을 저술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녀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외교적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동시에 많은 남성을 미치게 만든 팜무 파탈이었다는 전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멋진 모델의 이미지는 할리우드가 유명한 여배우가 클레오파트라 역할을 수행한 여러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생겼어요.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인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적이기 때문에 교활한 유혹자로서의 이미지를 특별히 만들었고요.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인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조상은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한 명이었던 그리스인이었죠.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언어를 배웠고 이 나라의 전통에 매우 민감했어요. 고대 이집트의 역사, 정신, 관습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경제 수준을 높였고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그녀의 영악함과 인상 덕분에 가능했죠. 그녀는 연극 공연과 호화로운 축하 행사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쇼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애호가의 외향적 이미지 뒤에는 지적이고 계산적인 통치자가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는 부유하고 호화로운 나라였으며 클레오파트라는 부를 늘리고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요. 예를 들어 그녀는 한때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갈등을 겪었는데 여왕은 자신이 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정했죠. 로마 황제는 클레오파트라가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녀의 계획을 알고 그녀가 카이사르에게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부유하고 시끄럽게 도착하는 대신 눈에 띄지 않게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제의 시종들이 카이사르의 개인 방으로 운반하는 카펫이나 리넨 가방에 몸을 감쌌어요. 카펫에서 나온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결단력으로 로마 황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졌고 가까운 동맹이 됐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외교적 목적으로 또 다른 영향력 있는 로마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크 안토니우스를 만나기 위해 그녀는 보라색 돛과 은색 노가 달린 황금 바지선을 타고 도착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아프로디테의 형상을 한 옷을 입고 웅장한 캐노피 아래에 앉았어요. 그녀의 하인들은 큐피드처럼 옷을 입고 부채를 붙이고 향을 태우고 있었고요. 하지만 클레오파트라가 그런 쇼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는 안토니우스가 그리스 신화를 숭배하고 자신을 디오니소스의 화신으로 여겼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 그는 이 여성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결국 둘은 결혼하게 됐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왕관을 지키고 로마와의 동맹을 강화했으며 안토니우스와 새 자녀를 낳았어요. 이집트에서는 큰 파티를 열고 권력과 함께 부를 누렸어요. 하지만 고위 관리와 이집트 여왕의 관계는 로마에서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권력 투쟁에서 안토니우스의 주요 상대였기 때문에 상황을 악용해서 경쟁자의 명성을 더럽혔어요. 그는 선전을 통해 클레오파트라를 로마 시민들의 눈에 교활한 유혹자로 만들었습니다. 안토니아누스가 그녀의 매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했죠.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원전 33년 안토니우스의 해군과 옥타비아누스의 함대가 충돌하면서 이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후자가 승리했고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치도록 강요했죠.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근처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쫓긴 그들은 클레오파트라의 궁전 중 하나에 숨어 최후를 맞이했다고 해요. 일부 전설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독극물 전문가였다고 해요. 그녀는 독사 혹은 이집트 코브라와 같은 독이 있는 뱀을 자극해서 자신을 물게 했습니다. 또한 다른 전설에 따르면 독침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다고 해요. 클레오파트라는 항상 머리빗 안에 독이 든 앰플을 가지고 다녔다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궁지에 몰리면 바늘에 이 독을 적셔 자신을 찔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진실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도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에 도착하면 세상은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더 많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이집트의 마지막 통치자로 간주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옥타비아누스는 궁정과 신전을 약탈하고 로마로 돌아와 황제가 됐어요. 그는 성공적으로 이집트를 통치하고 국경을 확장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75세가 되자 끝났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마크 안토니우스가 해전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클레오파트라의 통치와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 사이의 기간보다 여왕의 통치와 기자의 거대한 피라미드 건설 사이 기간이 더 길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암스트롱은 클레오파트라가 탄생한 지 2038년 후인 1969년에 지구 위성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건설은 기원전 2560년에 이루어졌어요.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상상해보세요. 클레오파트라는 피라미드보다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더 가깝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근처에 많은 사람이 모르는 흥미로운 고대 유적지가 있어요. 가오키아라고 불리는 이곳은 11세기에는 최대 2만 명이 살던 거대한 도시였어요. 이곳에는 수작업으로 쌓은 거대한 토루가 가득한데 가장 큰 토루는 오늘날에도 가오키아 마운드 주립 서적지에 남아있어요. 이 문명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연구자들은 발견된 유적에서 몇 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 유적지에서 꽤 오래된 치아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양과 구조를 연구한 결과 과학자들은 다양한 원주민 집단이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약 3분의 1은 대륙 한가운데의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치아에 함유된 다양한 물질의 수준을 연구한 끝에 알아냈습니다. 고분들이 배열된 방식을 보면 단순히 여러 마을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어요. 지배층은 고분 꼭대기에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구조물에서 살았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안에서 농사, 사냥, 벌목, 도자기, 직조 등의 일을 모두 했다고 생각하면 놀랍죠. 가오키아 한가운데에는 약 30m 높이의 거대한 마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거대한 나무 울타리가 있었어요. 울타리 안쪽에는 플라자라고 불리는 넓은 공간이 있는 도심이 있었죠. 고고학자들은 이 광장이
세계의 4가지 기본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 도시를 지은 사람들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았어요. 도시의 중심에서는 의식과 행사가 열렸고 카오키아 외부의 사람들도 참여하러 올 정도로 큰 행사였습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가 무너진 이유가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내어 땅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과학자들은 도시가 사라진 후에도 토양이 여전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카오키아에 몰락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른 지역 사회와의 싸움으로 인해 도시가 무너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은 65개가 넘는 고분이 보존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고분의 계단을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역 당국이 이곳을 국립공원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붐비기 전에 방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모헨조다로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또 다른 잃어버린 고대 도시입니다. 현지 파키스탄에 위치한 이곳은 청동기 시대에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된 도시였어요. 다른 도시에는 없던 수도 시스템과 화려한 건축물을 갖추고 있었죠.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다른 고대 도시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한 점은 어느 순간 도시가 버려졌는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1911년에 이 도시를 발견했지만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결국 고고학자들은 이 도시의 선진적인 위생 시스템과 같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발굴을 통해 700개가 넘는 우물과 개인 목욕탕과 대형 공동 목욕탕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개인 주택에도 화장실이 있었고 도시 전체의 하수 시스템을 통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무역 관계를 맺고 도자기, 보석, 인형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어 지역 전역에 판매했습니다. 놀라운 문화와 지식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 도시가 버려진 이유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근 강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헨조다로 사람들이 남긴 글은 가장 숙련된 전문가들에게도 여전히 복잡한 암호로 남아있어 그들의 역사를 정리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도시 콜만스콥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나미브 사막에 있던 작은 정착지였어요. 전설에 따르면 콜맨이라는 남자가 모래 언덕에 갇혀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해서 콜맨스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 부분이 아니에요. 1908년 한 철도 노동자가 반짝이는 돌을 발견하고 취미로 광물학을 하는 철도 감독관에게 보여줬어요. 그들은 그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발견했고 곧 콜만스콥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이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호화로운 석조주택, 학교, 병원, 심지어 냉장고용 얼음을 생산하는 얼음 공장까지 있었어요. 이 병원에는 남부 아프리카 최초의 엑스레이 기기가 있었는데 노동자들이 다이아몬드를 불법으로 삼키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 후반 인근의 다이아몬드가 풍부한 다른 지역이 발견되면서 그 인기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고 건물은 버려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1938년 모든 기기가 남쪽으로 옮겨지고 마을은 사막에 남겨졌습니다. 마지막 주민은 1956년에서 1960년 사이에 콜만스콥을 떠났습니다. 더운 기후와 낮은 습도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구조물이 보존되어 관광객들은 이제 이 사막의 유령 마을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고대 도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추픽추예요. 페루에 있는 놀라운 고대 유적지죠. 안데스 산맥의 거대한 땅에 펼쳐져 있으며 해발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배의 용도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최대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으나 인적 단서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영적 또는 의식적인 장소였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귀족들을 위한 멋진 스파 휴양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넓은 테라스는 농작물 시험이나 무역의 중심지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과 비슷한 공간이 발견되어 감옥으로 사용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이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의아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아마도 바퀴를 이용한 교통수단도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거대한 화강암 바위들은 대부분 무게가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가파른 안데스 산맥으로 밀어 올렸어요. 일부 역사가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바위를 정상까지 밀어 올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추픽추의 거대한 돌들은 서로 너무 가까워서 그 사이의 균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페루는 지진이 잦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 발생 시에도 이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점에서 매우 멋지죠. 그런데 그 모든 지진 동안 돌들은 어떻게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돌들을 실제로 약간 움직이긴 했지만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젖은 나무 쐐기를 사용해서 돌을 제자리에 고정했다고 생각하지만 구조물의 크기를 고려할 때 이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당시 현지인들은 마추픽추를 건설할 때 짐승에게 짐을 나르게 하지도 절제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손으로 모든 것을 조각하고 조립해야 했어요. 게다가 성체는 단층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돌과 흙을 옮겨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깊은 기초와 배수 시스템으로 인해 실제 건축물은 실제로 지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3D 스캐닝을 통해 최근에 발견된 숨어있는 수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화강암 블록을 조립할 때 모르타르를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이에 종이 한 장도 끼워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지 가설에 따르면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돌을 자르는데 돌보다 더 단단한 재료로 만든 기구를 사용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15살이고 비디오 게임의 지루함을 느꼈다고 상상해보세요. 대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래된 취미인 잃어버린 마야 도시를 추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심합니다. 일부 고대 문명에서는 별자리를 기반으로 도시 전체를 건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야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마야 문명이 존재했다고 믿었던 모든 별자리가 담긴 책을 발견해요. 오래된 구글 지도를 열고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고대 마야 도시를 지도에 표시해요. 이 정보가 실제로 일치하는 걸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마야의 가장 큰 도시들은 마야 별자리에서 가장 밝고 큰 별에 해당해요. 이제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100개가 넘는 고대 도시의 지도를 만들다가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고고학자들이 마야 도시 2곳을 발굴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별자리 지도에는 별이 3개나 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오랫동안 사라진 도시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너무 공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이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윌리엄 가두리라는 캐나다의 10대 소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소년은 과학 천재로 알려져 있으며 방금 소개한 별자리 이론으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조사하던 23번 별자리에서 3번째 도시가 빠진 걸 발견하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도움이 될 만한 위성 사진을 인터넷에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나사, 일본에 본사를 둔 위성 회사인 젝사, 그리고 구글 어스의 이미지를 조사했어요. 이러한 이미지로는 여전히 의문을 풀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캐나다 우주국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의 친구는 그가 찾고 있던 답을 얻을 수 있는 최첨단 위성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미지에 따르면 멕시코와 벨리즈의 국경에 도시의 유적처럼 보이는 넓은 정사각형 지역이 있습니다. 윌리엄은 이 이미지를 뉴 브런스윅 대학교의 원격 감시 전문가인 아르망 라로크 박사에게 가져갔어요. 라로크 박사는 이미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 30개의 건물과 대형 피라미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과학계와 고고학계는 15세 소년의 발견에 열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몇 가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야 도시가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예요. 그 이후로 티클, 팔렌케, 욱스말 등의 도시에서 유적이 재발견됐죠. 마야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콜럼버스 이전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은 전성기의 마야 문명이 40개 이상의 도시로 구성됐고 인구는 수백만 명에 달했다고 추정해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그들의 도시는 꽤 흥미로웠는데 마야 문명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벨리즈에 걸쳐 있었어요. 주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에서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죠. 일련의 의식용 건물, 피라미드, 광장, 심지어는 야구 경기를 위한 코트까지 건설했습니다. 마야인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열심이었지만 첨단 천문 시스템도 개발했어요. 고대 기술을 통해 금성과 화성 같은 행성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고 일식 날짜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를 발견하는 데 사용한 방법론은 특이하지만 완전히 초현실적이진 않았어요. 마야인들은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으니까 하늘과 관련된 주요 건축물을 건설하는 게 그리 이상할 건 없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게 그들이 처음도 아니에요. 이집트 학계에서는 기자 피라미드가 오리온 별자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건설된 방법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의 주요 별 중 하나와 일치하도록 의도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윌리엄에 따르면 그는 마야인들이 도시를 건설한 위치를 이해할 수 없어 마야 별자리를 살펴보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다고 합니다. 치첸이차나 욱스말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 도시는 강이나 큰 수역 근처에 있지 않아요. 대신 변두리 땅과 산꼭대기에 지어졌는데 그게 이 15세 소년에게 혼란을 줬죠. 윌리엄은 이 도시가 천문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발견한 신도시의 이름을 불의 입이라고 지었죠. 제 별명하고 똑같네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론은 고고학계 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마야 전문가들이 윌리엄의 발견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별자리 이론이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앤서니 아베니는 윌리엄의 방법론을 창조적 상상력의 행위라고 언급했어요. 그는 마야 별자리가 실제로 뭐였는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모두 가설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의 발견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은 마야 학자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물체가 오래된 옥수수밭일 뿐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의 주장은 2021년 이 지역 근처에서 진행된 탐험에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한 것에 의해 뒷받침됐어요. 그래도 15세 소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를 거의 찾아낸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죠. 윌리엄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기술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잃어버린 문명을 발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주 고고학자 사라 파캅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는 이집트와 다른 지역의 고대 도시를 발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해요. 사라 자신도 하루의 대부분을 이미지에서 오래전에 도시가 있었을 만한 흔적을 찾으며 보낸답니다. 어떤 물건이 묻혀 있으면 그 위에 초목, 흙, 모래 또는 다른 현대식 건축물로 덮여 있을 겁니다. 라고 그녀는 말해요. 예를 들어 그녀는 거대한 초목 아래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적외선 기술을 사용해요. 최근 브라질에서의 주요 발견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위성 이미지에서 기원전 200에서 1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참호 네트워크가 발견됐어요. 이를 통해 약 6만 명이 거주했을 수 있는 정착지를 추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성 이미지가 실제로 지상에 있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도랑과 상형 문자가 있는 여러 개의 토루를 발견했어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마야인들의 건축 유형과 매우 흡사하게 광장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성벽의 잔재도 발견했습니다. 위성 기술의 발전으로 티클과 같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마야 도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요. 과테말라 정글 한가운데에 위치한 티클은 고대 마야 제국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녔어요. 티클은 일련의 복잡한 기념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왕과 추장의 휴식처로 추정돼요. 이미 큰 규모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원래 믿었던 것보다 3배나 더 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요 발견은 도시 외곽의 요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래 도시가 얼마나 멀리 뻗어 있었는지를 나타내죠. 그리고 새로운 발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구원들은 마야 문명 쇠퇴의 잠재적 원인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발굴하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은 티클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세이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도자기와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방사성 탄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위대한 문명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마야 문명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마야 도심이 악화되고 마야 인구가 분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유적을 발굴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